보석처럼 빛나던 나무와 여인. 박수근 화백 추모. 박수근 화백을 알게 된 것은 1951년이 저물어가는 겨울이었다. 나는 21살이었고 서울대학교 물리대 국문과에 입학한 이듬해였다. 그때만 해도 서울대에 여학생 수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희귀했고, 특히 물리대는 대학의 대학이라고 자긍심이 대단할 때라 나도 내 위에 누가 있으랴 싶게 콧대가 높았었다. 그러나 입학하자마자 6.25가 나고 집안이 몰락해서 어린 조카들과 노모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되고 말았다. 생산업체도 관공서도 있을 리 없는 환도 전의 최전방 도시 서울에서 찾을 수 있는 직장은 미군 부대가 고작이었다. 서울의 번화가는 거의 폐허가 돼 있었고, 남쪽으로 피난 간 시민들의 한강 도강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온전한 주택가도 텅텅 비어 있었다. 온전한 직장이 있을 리 없었다. 살아있는 경기라곤 오직 미군 부대 주변의 양공주 경기가 무슨 도깨비불처럼 요괴스럽게 명멸할 뿐이었다. 그런데 PX라니. 나는 그때 PX 근처를 얼쩡거리기만 했을 뿐인데 거짓말처럼 쉽게 PX에 취직이 됐다. 그때 미 8군 PX는 지금의 신세계 백화점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일대의 큰 건물들이 다 불타고 파괴된 가운데 오직 그 건물만이 온전했다. 그러나 비록 폐허가 됐을 망정 PX에서 흘러나오는 미군 물자와 PX를 드나드는 미군을 상대로 한 장사로 그 일대는 딴 세상처럼 화려했고 시끌시끌한 활기가 넘치고 있었다. 장사꾼뿐만 아니라 오물을 한 깡통씩 들고 다니며 PX거를 협박해서 돈을 구걸하기도 하고 미군의 소지품을 슬쩍하기도 하는 구걸과 소매치기와 뚜쟁이를 겸한 소년들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전쟁의 불안과 가난에 찌든 우리가 밖에서 보기엔 PX야말로 별세계였다. 알리바바의 동굴처럼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온갖 진귀한 보물이 널려있는 꿈의 보고였다. 그러나 그 안에서 물건을 빼돌리다 들통이 나면 그 자리에서 해고를 당하고 새로 뽑기 때문에 기회만 잘 닿으면 취직하기 쉬운 자리이기도 했다. 그만큼 줄 서서 기다리는 구직자도 많았는데 그 중에서 쉽게 발탁된 것은 그 와중에도 서울대 학생이라는 게 눈길을 끈 것 같았다. 쉽게 임시 패스를 받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진짜 PX 거리 된 것이 아니라 한국물산 위탁 매점의 점원이 된 것이었다. 그때 PX는 아래층만 매점이 있었는데 그것도 3분의 1가량은 한국인 업자에게 위탁 매장으로 내주고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초상화부였는데 나는 그곳으로 배치를 받았다. 초상화부엔 5명 정도의 굶기가 절절 흐르는 중년 남자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전쟁 전엔 극장 간판을 그리던 사람들이라고 했다. 업주가 그들을 간판장이라고 얕잡아 보니까 나도 그렇게 알고 함부로 대했다. 박수근 화백도 그 중 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가
딴 간판장이와 다른 점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그의 염색한 미군 작업복은 매우 낡고 몸집에 비해 작았으며 말이 없는 편이었다. 그가 초성하부에서 할 일은 화가를 뒷바라지하면서 미군으로부터 초상화 주문을 맡는 일이었다. 제 발로 걸어와서 초상화를 그리겠다고 주문하는 미군은 거의 없었다. 먼저 말을 걸어 초상화를 그리도록 꼬시는 일이 나의 주된 업무였다. 그 일은 물건을 파는 일보다도 훨씬 어려웠다. 영어도 짧은 데다가 꽁하고 교만한 성격도 문제였다. 오죽했으면 식구가 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만두어 버릴까 보다고 매일 아침 벼를 정도였다. 나에겐 전혀 맞지 않는 일이어서 그림 주문이 거의 끊기다시피 했다. 업주가 무엇라고 하기 전에 화가들이 먼저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다. 나는 월급제지만 그들은 작업량에 따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림 삭스를 타가게 되어 있었다. 내 식구뿐 아니라 화가들 식구의 밥줄까지 달려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조금씩 내 말문을 열게 했다. 화가들이 나에게 불평을 할 때도 박수근은 거의 동조하는 일이 없었다. 남보다 몸집은 크지만 무지인 착해 보이고 말수가 적어서 소 같은 인상이었다. 착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 자칫하면 어리석어 보이기가 십상인데 그는 그렇지가 않았다. 그러나 그 바닥은 결코 착하고 점잖은 사람을 알아볼 만한 고장이 아니었다. 나부터도 그랬다. 내가 말문이 열리고 또 어느 정도 뻔뻔스러워지기도 해서 되먹지 않은 영어로 미군에게 수작을 걸 수 있게 되고 차츰 그림 주문도 늘어날 무렵부터 화가들에게 안하무인으로 굴기 시작했다. 내 덕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그들을 한껏 무시하고 구박하게 했다. 그들은 거의 40, 50대로 나에겐 아버지 뻘은 되는 어른인데도 나는 그들을 김씨, 이씨 하고 마치 부리는 아랫사람 대하듯이 마구 불러댔다. 김 선생님, 이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싫었으면 하다못해 김씨 아저씨, 이씨 아저씨라고 해도 좋으련만 꼬박꼬박 김씨, 이씨였다. 그도 물론 박씨에 지나지 않았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내가 아무리 잘난 체를 해도 지나칠 것이 없다고 여기고 있었다. 양갓집 딸로 또 서울대 학생인 내가 미군에게 갖은 아양을 다 떨고 간판장이들을 우리나라에서 제1급의 예술가라고 터무니없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저희들의 일자리를 주고 있는데 그만한 생색 좀 못 낼 게 뭔가 싶었다. 나는 그때 내가 더는 전락할 수 없을 만큼 밑바닥까지 전락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불행감에 거의 도취해 있었다. 다른 매장은 물건을 한 번 팔면 끝나는데 초상화부는 그림 주문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주문한 그림을 찾으러 올 때가 더 문제였다. 미군들도 제 얼굴을 그려달라는 이는 거의 없고 애인이나 아내 혹은 누이의 사진을 맡기고 그려달라는데 찾으러 와서는 닮지 않았다느니 실물보다 못하다느니 트집을 잡기가 일쑤였다. 주문을 맡을 때보다 찾아갈 때 더 능란한 수완을 요구했다. 만약 내가 그들의 트집을 달래고 설득하기가 귀찮아서 다시 그려주겠다고 반품을 받으면 그 손에는 고스란히
화가들에게 돌아갔다. 공짜로 또 한 장을 그려야 한다는 시간과 노력의 손해보다 재료값을 주급해서 공제하는 걸 그들은 몹시 억울해했다. 당시 초상화부에서 쓴 화판은 캔버스가 아닌 스카프, 손수건, 사육배판 크기의 노방 조각 등 3종류였다. 그중 인기 품목이 스카프였다. 나는 실크 스카프라고 허풍을 떨었지만 아주 조잡하게 짠 네모난 인조견 보자기 한쪽 모서리에 용 모양을 나염한 것이었다. 지금 같으면 안감으로도 안 쓸 번들번들한 인조견 조각이 원가가 1달러 30센트였고 나염한 용과 대각선이 되는 모서리에다가 초상화를 그리면 6달러를 받았다. 화가에게 그중 얼마가 공전으로 돌아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림 하나를 망치면 1달러 30센트를 고스란히 물어내야만 했다. 반품 받는 것을 그들은 빠꾸 받는다 라고 했는데 내가 기분이 언짢으면 함부로 빠꾸 받는다는 걸 알고 내 비위를 맞추려고 비굴하게 구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그럴수록 나는 그들을 깔보고 한껏 신경질을 부렸다. 나는 하찮은 그들을 위해 나의 그 대단한 자존심을 팔았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생색을 내도 모자라는 느낌이었다. 그 무렵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싹수 없이 못되게 굴었나는 지금 생각해도 모골이 소년해진다. 나는 틈만 나면 고개를 고추 세우고 뒷짐을 지고 화가들이 작업하고 있는 책상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그들의 그림 솜씨를 모욕적으로 평하기를 즐겼다. 어느 날 박수근이 두툼한 화집을 한 권 옆구리에 끼고 출근을 했다. 나는 속으로 꼴값하고 있네. 옆구리에 화집 낀다고 간판장이가 화가 될 줄 아남? 하고 비웃었다. 그러나 순전히 폼으로만 화집을 끼고 나온 것은 아닌 모양이었다. 그가 화집을 펴들고 나에게로 왔다. 얼굴에 망설이듯 수줍은 미소를 띠고 마치 선생님에게 칭찬받기를 갈망하는 초등학교 학생처럼 천진무구한 얼굴이었다. 그가 어떤 그림 하나를 가리키며 자기 작품이라고 했다. 일하는 촌부 그림이었다. 일제시대의 관전인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한 자기의 그림이라고 했다. 내가 함부로 대한 간판장이 중에 진짜 화가가 섞여 있었다는 건 사건이요 충격이었다.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고 내가 그동안 그다지도 열중한 불행감으로부터 문득 깨어나는 기분을 맛보았다. 그리고 나의 수모를 말없이 감내하던 그의 선량함이 비로소 의연함으로 비치기 시작했다. 그는 왜 어느 날 느닷없이 그 화집을 나에게 보여줬을까? 간판장애들과 다르게 보임으로써 내 구박을 조금이라도 덜 받아보려고 그랬을까? 그러나 나에게 그 화집을 잠깐 보여준 후에도 그는 여전히 잘난 척이라곤 모르는 간판장이들 중에서 가장 존재없는 간판장이로 일관했다. 그가 신분을 밝힌 것은 내가 죽자꾸나 열중한 불행감으로부터 헤어나게 하려는 그다운 방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다. 내 불행에만 몰입했던 눈을 들어 남의 불행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부터 PX 생활이 한결 견디기가 쉬워졌다. 그에 대한 연민이 그 불우한 시대를 함께
어렵게 사는 간판장이와 동료 점원들에게까지 번지면서 메마를 대로 메말라 균열을 일으킨 내 심정을 축여오는 듯 했다. 비로소 내가 막 되어가는 모습을 그가 얼마나 연민에 찬 시선으로 지켜보아 주었는지도 알 것 같았다. 그 후 그와 나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퇴근길을 같이 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국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서로 나누면서 위로받곤 했지만 서로의 가정사에 대해선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나는 휴전이 되기 전에 결혼해서 PX걸 생활을 청산했고 그는 휴전 후 정부가 환도하면서 PX가 용산으로 옮겨간 후까지도 초상화 그리는 일을 한 걸로 알고 있다. 내가 비교적 평탄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많은 아이를 낳아 기르느라 문학의 소식가는 담을 쌓고 있는 사이에 그는 조금씩 유명해졌지만 여전히 그림으로만 생활이 안 될 때 백내장으로 고생하다가 타계한 걸 전해 들었다. 그의 유작전 소식을 신문 문화면에서 읽고 마음먹고 찾아가 나무와 여인이라는 작은 소품에 매료되어 한동안 그 앞을 떠나지 못했고 그때의 감동이랄까 소름이 돋을 것 같은 충격을 참아내기 어려워 노연하기 위해 쓴 게 내 처녀작 나목이다. 그는 왜 꽃 피거나 잎 무성한 나무를 그리지 못하고 한결같이 잎 떨군 나목만 그렸을까? 왜 나무 곁을 지나는 여인들은 하나같이 머리에 뭔가를 이고 있지 않으면 아이라도 업고 있는 걸까? 남자들은 일자리가 없고 그 대신 여인들이 2배로 고달팠던 그러나 강한 여인들은 결코 절망하지 않고 전후의 빈궁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사는 모습이 그의 선한 눈엔 가장 아름다워 보였을 것 같다. 그래서 오래오래 남기고자 화폭을 돌 삼아 돌을 쪼듯이 힘과 정성을 다해 그린 게 아니었을까? 여인들이 바쁘게 지나가는 길목마다 나목이 서 있다. 조금만 더 견디렴. 곧 봄이 오리니 하는 위로처럼. 그와 내가 한 직장에서 보낸 그해 겨울 같이 퇴근하던 폐허의 서울에도 나목이 된 가로수는 서 있었다. 내 황폐한 마음엔 마냥 춥고 살벌하게만 보이던 겨울나무가 그의 눈엔 어찌 그리 늠름하고도 숨쉬듯이 정겹게 비춰졌을까. 이번 현대화랑에서 열리는 박수근 회고전에서 제일 먼저 내 눈에 들어온 것도 나에게 소설 나목을 쓰게 한 그 나무와 여인이었다. 그건 작지만 보석처럼 빛나며 내 눈을 끌어당겼다. 전시회는 국민화가라는 애칭, 존칭에 걸맞게 대성황이었다. 못 보던 대작도 많았지만 나는 좀처럼 나의 작은 보석 앞을 떠나지 못했다. 반고흐의 손이기도 했다. 감자를 먹는 저 손, 정직한 노동을 한 저 손은 빈센트 반 고흐, 영혼의 편지. 달포전 미술의 조예가 깊은 신부님이 이끄시는 문화 탐방단을 따라
유럽 쪽을 다녀온 일이 있다. 처음엔 유럽에서도 변방에 속하는 몇몇 나라 시골 구석에 있는 중세의 수도원을 돌았다. 외부와 내부를 온통 벽화로 도배를 한 수도원이었다. 구약, 신약에 대해 소상하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모를 그림들이어서 그냥 쫄래쫄래 따라다녔다. 어서 네덜란드로 가서 반 고흐의 그림이나 실컷 봤으면 싶었다. 고흐의 그림이 많다는 크렐러 밀러 미술관과 반 고흐 미술관은 마지막 일정에 포함되어 있었다. 반 고흐의 고향 아니더라도 유럽이나 미국의 큰 미술관이라면 그의 그림을 소장하고 있지 않은 곳이 없다. 국내에서도 반 고흐전이 열린 적이 있다. 그의 진수를 대량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획전이어서 나도 가보았지만 관람객이 너무 많아 사람들 틈 사이로 얼핏 엿본 것처럼 감질이 났었다. 어려서부터 좋은 그림과 접한다는 것은 요새 태어난 아이들의 큰 복이지만 그 애들이 떠드는 것도 나로서는 참기 힘들었다. 이번 기회에 그의 몇몇 그림과 조용히 독대를 해보고 싶었다. 크루엘러 밀러 미술관에서 비로소 그 꿈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감자 먹는 사람들, 배 짜는 사람들 등 그가 파리로 가기 전 누에는 시절의 어두운 그림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그가 칠한 어둠은 너무 무겁고 깊고 강렬했다. 한꺼번에 많은 미를 본다는 건 원래 사람을 지치게 하는 법이지만 고흐의 그림은 특히 더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맥을 못 출 만큼 피로감이 유난히 오래갔는데 그건 여독이라기보다는 강력한 정신한테 허약한 정신이 한바탕 휘둘리고 난 후유증이 아닐까 싶었다. 몸을 좀 추스리고 나서 책방에 들렀다가 고흐의 편지를 모은 반 고흐 영혼의 편지를 샀다. 동생 테오에게 쓴 편지를 읽고 그를 더 깊이 이해한 것처럼 느꼈고 더 좋아하게 되었다. 그리고 만날 돈 걱정이 떠나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의 피할 수 없는 우울과 자신의 그림이 후세에 남을 것이라 믿는 오만과 살아서 유명해지고 싶은 세속적인 욕망까지 예술가로서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자신 전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테오 같은 동생을 둔 고흐가 부러웠다. 그는 지금까지도 세상 사람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감자 먹는 사람들에 대해 특히 많은 말을 남기고 있다. 나는 램프 불빛 아래서 감자 먹고 있는 사람들이 접시에 내밀고 있는 손, 자신을 닮은 그 손으로 땅을 팠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려고 했다. 그 손은 손으로 하는 노동과 정직하게 노력해서 얻은 식사를 암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그의 편지 곳곳에는 노동을 다른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간주하면서 다른 화가들이 농부나 바느질하는 여인 등 민중 속에서 모델을 찾지 않는 것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이 책을 덮으면서 책 팔아 돈 푼도 만지고 길에서 알아보고 사인해달라는 독자도 덜어 생기게 되니 내가 무슨 대가라도 된 양 자족하는 자신에 대해 욕지기가 날 것 같았다.